저는 양해국입니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세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 시민 참여 정부가 바른 나라다. 상당히 바른 나라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른 나라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시민 참여 정부가 수립된 나라가 바로 바른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제로 시민 참여 정부가 바른 나라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그 시민 참여 정부 민주주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정국 박사님이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 이사님이신 최동문 행정학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NSP 통신국장 박생규 교육학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김성균 행정학 박사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당초 이민호 예비 후보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은 이 세 분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정국 박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발제를 하고 발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김성균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행정학 박사이신 최홍 박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걸 발제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또 가지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일단 자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이제 시민참여 정부의 의미와 발전 방향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해가지고 이 자료는 그 출처에도 나와 있지만 2018년 2월 8일자 저희가 이제 경기 시민사회 포럼 감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임대표이신 손혁주 교수님이 발제한 자료를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마 그때 발제하실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인한 지방분권 중에서 중앙정부 부분만 빼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부분만 발제를 해가지고 여기에 실었습니다. 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료 참고하기로 하고요. 핵심만 보면은 3쪽에 보시면 지방자치,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 그래서 주체와 범위와 기능을 그렇게 해놓고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는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지방정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지역주민 이 3자가 어울러서 소통과 화합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다. 이제 거버넌스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서포트해주는 이런 역할인데 반대로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 및 행정 과정에 끌어들임으로써 참가형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1세기 지방자치 주요 논점이어가지고 분권형 사회로 가기 위해 지역을 재편하고 통합한다. 그 다음에 진정한 분권형 물적 토대인 지방세 지방재정 개선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올 6월달에 그 헌법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헌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쭉 그런 내용들이 합의된 것도 있고 합의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6월달에 헌법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아마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개선,
그다음에 분권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행정개혁 필수, 그다음에 유지 가능한 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환경과 자원 재활용 고민, 그래서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의 틀을 재구조한다는 것,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지역 재생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 도시 재생으로, 그러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재구축하고 문화시대에 적합한 지역 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복지여건을 재편성하고 공생사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을 계획하고 역할을 재편성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한다. 아마 이건 이제 내용들이 거의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뒤로 쭉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쭉 자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적 정가모호는 이제 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비전과 목표는,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그다음에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전략으로는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거고, 지방 분권을 추진을 해서 지방의 재정 분권, 재정이 지금 8대2 구조인데 이거를 7대3 구조, 6대4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는 거죠. 국세를 80% 걷고 지방세를 20% 걷는다는 이걸 이제 지방세 중심으로 좀 바꿔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출은 국가가 40%를 지출하고 지방정부가 60%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럼 자치단체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뿔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이 내용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이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이제 관료제 정부와 시민참여 정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구분해서 본다면 관료제 정부는 관료제 성격의 정부다. 또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결과지향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거버넌스 시민참여 정부는 시민참여 성격의 정부이고 네트워크식 전달 체계를 갖고 과정지향적인 과정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거버넌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시민참여 정부로 거버넌스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임채호 도의원이 시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을 했거든요. 그 책에 내용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그 책에서 일부러 인용했습니다. 그쪽을 보시면 이 시민참여 혁신 사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남양주시로 이렇게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게 남양주시 사례를 가지고 OECD 정부혁신회에서 시민참여 혁신 사례 발표로 대한민국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이 돼서 OECD의 정부혁신회에서 시민참여 혁신 사례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남양주시 거를 잠깐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보면 남양주시 이서구 시장께서 쭉 했던 정책인데 그거를 이 정책을 희망 케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책을 준용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었고 이걸 모방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남경필 지사가 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인가요? 이제 김문수 지사가 했던가요? 이걸 남경필 지사가 했던가? 아무튼 무한돌봄센터를 또 이걸 모방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민들이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해서 활동을 할 때 이제 민관 협력 방식이 있고 민관 협치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면 민관 협력이라는 거는 그냥 지방정부에서 민간 힘을 잠시 빌렸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민관협치는 서로 이해와 존중의 기초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통치를 같이 하겠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의 단계를 넘어서 민관협치의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쪽으로 가면 역시 이제 민관협치에서 혁신과 협치는 분리쉽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해가지고 이게 서대문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민관협치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해서 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민관 협력과 민관 협치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쭉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참여제도에 정보 공개, 고객 관리, 주민 참여 예산, 주민 배심원제, 주민 평가제, 주민 감사관제, 옴부즈만 제도,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온라인 주민 참여 제도, 기타 쭉 있고요. 참여 유형으로는 위원회를 참여하는 방법, 주민의 직접적 접촉 활동, 집단 행동, 청원 및 요구, 그다음에 참여의 질 수준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정책 단계 주민 참여에는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해서 분류를 한번 참고하기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람직한 민간 협치가 뭔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행정합리주의라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기획을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면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전문가들이 오케이 해주면 그런 거 갖고 그냥 실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정합리주의의 형식이고, 이제 보편적 시민주의, 민관협치를 또 보편적 시민주의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민주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시민 동반체계라 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설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바로 실행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GS 발전 증설 허가 과정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을 했으면 별 민원이 없이 지나갈 것도 그냥 관에서 중심으로 해서 편리성에 따라서 해버리니까 나중에 굉장한 민원으로 부딪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관협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자, 이렇게 공무원 쪽하고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쪽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소통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 민관협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바람직한 민관협치도에서 단계별로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그 모델을 이제 좀 이렇게 게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제 먼저 청책, 수기, 계획, 조례기구 협치. 청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죠. 청책,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계획,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청책, 그 다음에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수기라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제도적 기반, 조례를 이제 지방정부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드는 걸 기초로 해서 기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걸 협치라고 해서 이 과정이 거버넌스 일반적 패턴으로 아마 서울시는 이런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쪽으로 가면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협치의 단계. 협치의 단계를 아른슈타인은 8단계의 참여 사다리를 분류를 했는데 1단계 조작, 2단계 처방, 3단계 정보 제공, 4단계 협의, 5단계 조정, 6단계 파트너십, 7단계 권한위임, 8단계 시민통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8단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단계부터 보고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비참여 단계로 보고 3단계, 5단계를 합쳐서 명목 단계, 그 다음에 6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시민 권력 단계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참여사들의 윌폭스의 참여사들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나눴죠. 정보 제공하기, 협의하기, 함께 결정하기, 그다음에 함께 행동하기, 지원하기 이렇게 8단계로 윌폭스는 참여사들을 구분해 볼 거예요. 13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영국의 램버스 이거를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협치의 단계를 강의할 때, 협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걸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램버스부의 도시관리의 그 모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5대 원칙을 해가지고 포괄성, 일자리 창출, 참여, 공공서비스, 지역민주주의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멤버스부의 공동생산 프로세스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권유, 교육, 정보 제공, 자문, 참여, 공동설계, 공동생산 이렇게 이런 단계로 구분해서 보고요. 멤버스부의 구정 운영의 13원칙 중에서 제1원칙이 시민 중심입니다. 시민 중심. 이렇게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이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시민 중심은 단순히 올바른 일을 하려는 바람을 넘어서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민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민 중심이라는 것은 멤버스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시민을 자산으로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14쪽으로 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안양시의 시민 참여 제도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시책사업 시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홍보에서 이런 제도들을 둔 것 같습니다. 연중 시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 홍보 동영상을 표출하고 시보를 발행하고 우리 한양을 발행하고 또 안양 길라 자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사랑해요 안양이라는 잡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매체, 인터넷 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종합관찰제, 그 다음에 생활민원 인터넷 접수 처리, 생활민원 전화 접수 처리, 찾아가는 현장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현장 행정원을 운영하고 시정 홍보위원을 운영하고 명예시민과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제도들을 시민참여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시장 업무 추진비 공개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쌍방향 소통으로 트위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조례를 재정 공포한 적이 있고 민원 ombudsman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쪽 보시면 또 시정 현장 평가단 및 시정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게 이제 지금이 이제 민선 6기죠. 이필윤 시장이 계시는 지금이 민선 6기고 최대호 전 시장이 계셨던 게 이제 민선 5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민선 5기였고 그다음에 마을교육, 좋은 마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제도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관협치 관련 기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늘푸른 안양 21 실천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협치 협력기구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안양시의 민선 5기 시민참여위원회 현황, 이게 최대호 전 시장 때 이제 했던 그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날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민관협력기구를 처음으로 이제 그때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와 조례 개정 2012년 10월 12일 날 해서 쭉 운영을 했고
소위원회 구성과 다양성 확보,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경제, 푸른도시, 녹색환경, 열린행정, 가족복지, 문화예술 그렇게 운영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조례 개정에 따른 4개 소위원회, 경제문화, 환경도시, 열린행정, 복지보건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구성과 시민참여 예산 확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을 처음에 29명에서 두 번째 13명으로 위촉했고, 여성의 비율이 45.2%라는 거예요. 16쪽으로 가시면 자, 워크숍 및 세미나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런 얘기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정책 건의 및 제안도 있는데요. CF 터미널 부지 검토 및 건의, 뭐 시민 참여 예산 제도 전담 조직 신설 건의 쭉 이런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선 5기 때 했던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및 현장 답사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또 17쪽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소위원회, 푸른도시소위원회, 녹색환경소위원회, 열린행정소위원회, 가족복지소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회 쭉 나와 있고요. 넘어가면 18쪽에 정책연구에서 그 2012년도에 전국 기초단체당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당초 이제 그 예산 한 10억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작년 겁니다. 이건 작년 거. 100만, 1000만원, 10억. 근데 실제 이제 투입된 금액은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19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31개 동 중에서, 동 중심으로 했더라, 동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채택돼서 했던 사업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있던 거를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예산이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안양시의 시민참여 예산제도 발전 방안을 해가지고,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 시민참여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보면은 시민참여의 가장 좋은 참고가 뭐냐. 인터넷 홈페이지가 207이라고 나오잖아요. 207. 그 다음에 시민제한제도가 56, 공청회 47, 여론조사 39, 그 다음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가 31.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참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참고의 수단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결국 이제 무관심과 의식 부족이다. 이게 203으로 나타나잖아요. 203. 무관심과 의식 부족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 같고요. 21쪽으로 넘어가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참여 통로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146으로 제일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네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에서 마을 단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쪽으로 넘어가시면 동네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밑에 안양시의 민관협치 실행체계 구축 방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결국은 강력한 지방 분권이지 않습니까? 분권인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현황에서 봤듯이 이 민선 5기 때에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좀 제대로 좀 가동이 될라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될라 하다 말고 민선 6기에 와서는 방향이 포인트가 좀 제대로 잘 안 맞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민선 7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안양지방선거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민관 협치의 실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 내용이 이제 22쪽 밑에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관련 제도 마련, 민간 협치를 활성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행정조직과 시민을 연결한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대 주체 세력 형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안양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시 공무원들이 있고 또 노조도 있잖아요. 노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호남 향후회라든지 춘천 향후회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여기 보면 이제 상대 주체 세력 형성을 저희가 해놨는데, 먼저 이제 일단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행정을 펼치니까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에서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행정 합리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줬잖아요. 역시 지금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그 전문가 그룹들이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주민자치회 어떻게 시민 참여 예산 제도에 또 목표를 10억 예산을 세는데도 5억 5천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보아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3대 주체 세력이 노조, 그 다음에 전문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이 3대 축이 의견이 반영돼서 하면은 많은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뭐랄까, 좀 민원도 좀 줄어들고, 민원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장치로서 이런 3대 주체 세력이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핵심 과제에서 시민참여위원회의 보완, 3대 주체 세력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5천 정도, 이렇게 31개 중에서 했던 사업이 5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뭐 한 10배 이상 늘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좀 활발히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평생 학습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민생 현장 중심의 밸런스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왔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매니페스토의 제도와 방안, 문제점, 안양시장의 매니페스토 평가 내용,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제 추진적인 매니페스토는 전면 개선이 불가피하다.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과 관리규정,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양시의 시장 공약사항과 관리규정은 행정 중심의 공약관리의 전형이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약평가 및 관리를 외부단체 평가단에 의뢰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으로 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으로 민선 7기의 개선 방향은 시장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거버넌스 흐름에 맞게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정하고 안양시 시장 공약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안양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단 및 운영에 관한 제도 방안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입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임채호 의원이 그 책에 내는 건데 저희도 그게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역시 이제 그게 쭉 같은 연장선상에서 매니페스토 제도의 방안을 쭉 설명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안정화 방안에서 지역사회에 주민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안정화. 주민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과정이 새로운 정치의 프레임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해놓을까요? 안양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협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성하고 민간협치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민간협치 관련 조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 중심의 체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고 안양시의 민간협치 수준이 미흡한데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까 봤던 3대 주체 세력 형성과 22쪽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토론자들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빨리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생경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시민 참여 정부 국회의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실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민참여 정보의 의미와 실질적인 그 삶 자체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호 후보도 안양 혁신 보고서를 출판 기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임채호 후보도 새로운 안양 정부에 대한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 실제 이게 자기 생각과 정책이 가치와 정책이 일치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많았었는데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전문가이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더 지적함으로써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제시하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 안양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더 성숙된 세련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오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발표를 잘하셨고 준비하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가 방대한데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꼭 들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뭐 출마 예정자 현 시의원님 계시고 시장 후보들도 와서 꼭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발표 중에 제가 보니까 22쪽에 3대 주체 세력이 참여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근데 이게 지금 시민참여위원회가 여기 안양시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인 그냥 이제 시에서 이렇게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시민단체도 좀 참여를 해서 시민단체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진정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자치 협치에 제가 볼 때 우리 안양시의 행정을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지적을 들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제 신촌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느꼈던 요 저희가 이제 6개 국가로 나눠서 안양시 31개 동에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1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5억밖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머지 5억은 자체 운영,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10억을 배정받고도 5억밖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 그 제도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동별로 있는데 동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시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 동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돼야만이 시에 활성화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분과를 6개 만들어서 그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예산을 15배 정해놓고 이제 5억을 이렇게 그걸 이제 참여 예산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날짜도 주로 이제 예산 편성이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위원회 보면은 8, 9월에 이걸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날짜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동부터 제대로 그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 시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진정으로 활성화되면 우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활성화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주민 그 자치위원회가 그것도 이제 보면은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할 때 동장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자본이 많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변단체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정국 그 목사님 그 발표하신 3대 핵심 과제의 그 어떤 주체 세력이 시민단체가 좀 적극 참여해서 나름대로 이런 그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됐건 또 그 아까 저기 매니페스트와 마찬가지 모든 게 우리 이제 안양에 와서 보니까 시민단체의 활동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좀 제대로 그 이런 행정의 과정에 참여를 해서 좀 정책적인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그 생소한 용어인데 여기 대야동에 보니까 주민의사결정체라고 하는 그 우리 로마에 보면 이렇게 그 광장에 모여서 어떤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음 때 하는 거 GS 파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단 주민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번 그 나름대로 그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그 GS 발전소의 저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우리 그 민선 6기에서 행정을 좀 효율성으로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겨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발표는 잘 된 것 같고요. 여기에 그 뒤쪽에 보면 그 25페이지 서울시 경기도 사례를 제가 보면 그 서울시랑 경기도는 민관 협치의 모델로 그 조례를 만들고 그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마을 정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자치적으로 뭔가를 그 공론화해서 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떤 건의도 하고 그런 그 마을 정부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좀 그 진정한 우리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안양시 25페이지 발표 보면 안양시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 중심의 체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없이 좀 그 성과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시민들도 불만이 많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저도 참여해봤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많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이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시의원들이 좀
이런 그 시민단체랄 모든 부분에 같이 좀 참여를 좀 동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너무 안양에는 기능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라서 더 실감 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으로 시민단체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에 더 기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본청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생규 박사님의 토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생규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청에서 출입기자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심층 있는 취재를 통해서 좀 기사를 쓰려고 오늘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니페스토는 정말 대상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필훈 안양시장이 올 초에 선거 공약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약사업 5대 과제 77개 분야에서 131개 사업 중 112개 사업을 완료해 85.5%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달성을 위한 공약사 평균 추진율을 지금 90.6%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올 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낀 점이 안양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은 행정중심 공약 관리의 전형이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약평가 및 관리를 내부 평가단에 의뢰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으로 한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걸 공약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 의뢰를 해서 좀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저주저히 많이 써놨는데 시간 개의치 그냥 해도 되죠? 네. 좋은 의견만 많이 주시죠. 많이 본 글도 있고 제가 민선 5기인가요 벌써? 그때 시민참여위원회 할 때 매니페스토 이렇게 하라고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정국 박사님의 글을 보면서 좀 조목조목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안양에 대해서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양에 대해서 지역정치 활동이나 하시는 분들이 안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건 제 관점이긴 하지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안양이 지금 인구 60만 정도 되거든요. 통계상으로. 근데 정확히 따지면 58만 정도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안양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안양이 도시 성장하게 된 요인이 있는데 평촌 신도시라고 하는 대규모 5개 신도시 택지개발 때문이었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금 용인이나 화성이나 평택이나 동탄, 화성이긴 하지만 이런 도시들이 왜 저렇게 아파트를 질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거든요. 한국의 도시 성장 과정은
철저하게 성장형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장형 도시 중심은 결국 인구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고 주민세를 내고 자동차세를 내고 하면서 지방 재정에 이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주재원 항목에 포함이 돼요. 의존재원은 이제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주는 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주재원 비율이 얼마나 많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양이 제일 잘 나갈 때가 92년도거든요. 그대로 쭉쭉쭉쭉쭉 떨어져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대밖에 안 됩니다. 92년도에 잘 나갈 때는 90%가 넘었어요. 그럼 벌써 지금 시간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30-40%의 갭이 생기는데, 그 30-40%의 갭을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건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주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방분권 얘기할 때 재정분권부터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지만, 구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아까 이제 이 박사님도 이제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방자치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앙중심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플로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지역이라고 하는 특히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해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중앙이 계획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공간적 주체가 지금 객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주체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냐 지역자치냐라고 논의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지역자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안양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성장의 끝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성장을 한다 그러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양이 가용 택지로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막 용도 변경하지 않는 이상 4%가 안 돼요. 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형 도시로 바꿔야 돼요. 이미 10년 전에 관리형 도시로 바꾸라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2009년도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8월, 9월에 그 다음에 쓸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막 900억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걸 줄여야지 내려 볼 수 있는 예산안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프레임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발제문에도 있고 제가 뭐 밖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 행정적 합리인 거죠. 이 과거에는 됐어요. 중앙이 기획하고 지역에서 실행할 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정이 기획을 하죠. 전문가가 자문을 해요. 그 실행에는 고도의 자본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실행하는 내용이 어디에 안착이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안착이 되는데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는 뭐냐, 지역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냥 둘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역자치의 문제는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주도 성장이라든지 지역자치라든지 생활정치라든지 이런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개념적으로 보편적 시민주의 또는 뭐 보편적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헌법 1조 1항이 다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영어로 따지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데모크라시인데, 데모스는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클래스는 정치체제예요. 의역을 하면 시민이 이끄는 통치체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 하겠다는데, 그런 아젠다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시민단체 사람들을 인사를 중용을 해서 많이 써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말 시민으로서 자기가 성장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내면화돼서 막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들춰서 딱 폭발해서 나온 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미투 사건 같은 거라고 생각. 그건 여야를 넘어서 자기가 온전한 시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여야를 넘어서 자기가 온전한 시민으로서 학습도 안 받아보고 성장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막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난 40년 동안 지역 정치를 통치하는 프로그램은 이 성장주의의 깃발을 든 것에 동참하는 그 동원되는 세력들을 키운 거잖아요, 사실. 제도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민정치의 프레임 현장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것을 간파한 게 저는 서울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원시장이 보건로 딱 등장을 해서 처음 간 데가 이제 은평구 뉴타운죠. 한 달 동안 현장에 살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온 정책이 청책토론의 정책이에요. 정책이에요. 지역 얘기를 듣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마을 공동체 만들고, 사회적 경제 만들고, 세대별로 뭐 노인과 관련된 이모작센터 만들고, 청년 허브 만들고, 뭐 중간지역 기후들을 쫙 만들었어. 그러고 4년을 지나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그냥 각계전투 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협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역사회 혁신계획이에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고, 그걸 위해서 작동이 된 게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었고, 이것을 아우러내는 중간 조직과 활동가들을 양성을 하게 돼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왜 중간에 뭐 아인슈타인이나 율곡수 얘기가 있지만, 정보 제공하고, 그것도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율곡수는 그렇게 하는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의 의사결정하고. 근데 율곡수나 아인슈타인은 현장에서 굉장히 민간협치 관련돼서 연구할, 율곡수는 지금도 미국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민간협치의 기본 거는 공농장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끌어가는 그런 행정은 뭐냐,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협치라고 하는 것과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그냥 도와주는 거고, C자는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통치할까, 이런 관점인데, 이 박사님 발제문의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제도 여러 개 파편적으로 있는데,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각계전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뭐 정보 공개한다, 뭐 주민 평가한다, 감사관대한다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의사결정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제도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간협치나 협력적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가 지금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나온 게 사회친구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적 구조. 근데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안양에서 관리형 도시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도시재생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 모든 프로세스 안에 민간협치에 관련된 율곡수가 얘기하는 5개의 단계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녹아낼 건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 와서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 표를, 하단에 표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역시 이제 행정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진행해 볼까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사안을 놓고 그렇다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와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박사님이 시민단체를 양성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결정적일 때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게 안양이라고 하는 동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모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반의 시민들이 공동장과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일상의 누구도 마음만처럼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나 시민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오류를 가지면 안 된다.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을 주체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작년 6월에 램버스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램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아예 그 구조운영 목표가 우리는 협동조합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구조를 운영한다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 중심이에요. 모든 프로세스, 행정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가 시민 중심으로 다 서비스 행정 지원, 이게 뭔가 봤더니 시민사회 활동을 해.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를 딱 만들어 붙여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23페이지라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지역사회에서 시민 참여를 얘기할 때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선거 전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후보자들은 다 선거 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매니페스토예요. 그리고 당선에 대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4년 동안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 공약이 어느 정도 위력과 힘이 있냐면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법정 계획이 있어요. 가장 크게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미션 만들고 뭐 목표 만들고 세부씩 이게 프로그램 쭉 짜서 상세계획을 쭉 하게 돼 있는데 미션을 바꾼다니까요. 공약이 가진 힘이 그렇게 커요.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한 번 해놓으면 짧게는 20년, 기본적으로 100년을 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까 저기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잘 몰라요, 시민들. 그리고 시장이 내가 93%야. 자기가 해서 93%지. 매니페스토는 당신이 90%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50% 해도 이것을 시민과 같이 이해하고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요. 파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4, 5년 전 얘기인데 행정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90%가 나왔어. 공약이 90%예요. 시민들이 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시장님이 깨인 거지. 그럼 다시 해야지. 그때 85% 나왔어. 그럼 어떻게 5% 갭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님이 고의성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80%. 수정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갈등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호혜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주시가 매니페스토 관리 책임을 가지고 최우수상을 대상, 1등상, 그 연속 그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관리 지침, 옛날에 관리 지침도 없었죠. 관리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이 평가단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제문에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제 경기도 얘기되는데, 민간업체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서울시가 경기도 두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는 2018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정권이 바뀌면 시행한다는 건데, 경기도의 결정적인 오류는 실질적으로 민간업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론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에 그런데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오류죠. 그래서 서울시는 협의회 구조를 통해서 공동자금을 만들 수 있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양시도 실질적으로 뭐 파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민지향적인 관련 도시로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부터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 마을 공동체 어떻게 할 건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가, 저는 자동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또 지금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 시민참여 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 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뭐 안양 지역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멘토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니 제가 일단 거기 그러면 네. 우리 김성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발표를 많이 느꼈고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가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이정우 박사님 발표가 나서 제가 제안사항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다가 또 안양에 와보니까 안양에 와보니까 전혀 들었는데요. 여기 안양에서의 어떤 그런 시민단체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랄지 참여시민연대 그 단체들이 제가 전주에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이제 회원으로서 한 10여 년간 다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그 기왕에 이런 그 시민단체가 좀 눈을 부릅뜨고 감시 내지는 제안을 하면 여러 가지 안양 시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다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국의 그 시군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각 그 시군마다의 어떤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뭐 그런 이런 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랄지 들어가서 활동 볼 수 있지만 중간 단계로서 시민단체가 뭔가를 역할을 해주면 시정을 하는데 굉장히 감시자 역할도 하면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아까 보니까 그 우리 국사님 그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안양에 이제 그 살짝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자립도가 90%라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공업도시 하에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네, 그때 평촌 신도시에서 네. 개발 이익금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92년도에 재정 자립도가 90%라면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평촌신도시 딱 들어오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쫙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공장 떠나고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근데 이게 행정하는 관리자 만약에 대기업 총수가 그 재정을 담당한다 그러면 다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안양은 돈 들어온다고 막 건물을 엄청 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 다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양 재정문서 이렇게 보면 가장 되게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나가는 돈이 전체 예산의 거의 90% 압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1년에 시장님이 야, 이런 사업 해봅시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400억이나 될래나 뭐 우한보다 작아요. 금포보다 작아요. 네. 그 가용재원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근데 이미 2009년도부터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관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옛날처럼 건물을 지어서 시혜적으로 예산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 같은 분야도 지역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도서관도 건물 중심의 큰 도서관이 아니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시스템을 성남 노골처럼 그렇게 이거는 철저하게 원칙이 민간의 업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프레임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거고요. 안양이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립도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자립도가 한 30~40%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양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자립률을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안양시가 공장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에 산도 있고 좀 저런 이제 물도 흐르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제 안양시를 어떤 좀 이렇게 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률도 중요하지만 안양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변모해 갈 거냐. 옛날에 공장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는 뭐 지금 공장은 이제 다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리모델링 같은 거 한번 토론해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안양시가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모두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이제 서울시로 집중되다가 다시 신도시로 평촌, 뭐 분당, 일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가 되면서 그때 개발 이익이 대부분 다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한 2~3년 정도씩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 동탄의 신도시 생성하면서 지금 돈이 막 생기니까 뭐 거기도 교육 혁신 사업에 뭐 300억, 50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근데 그게 2~3년 걸치고 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 그렇게 성장했을 때는 사실 뭐 공무원 수도 많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많아야 하는데 실제 지어놓고 나면은 이제 성장이 중단된 거의 20년 동안 인구가 60억 전후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공무원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죠. 공무원들 월급 올라가는데 월급 안양시만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성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국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 국회의원들을 6선, 5선 해가지고 국고를 이제 빼오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박달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박달 테크노밸리에 뭐 13조 원, 그 다음에 지하철 월급 학교선은 이석현 의원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국고가 거의 뭐 1조, 2조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지역이 그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는 관리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90% 되는 자치단체는 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65%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40%대에 가서 D급 판정받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의 이제 일기에
동착한 데가 한 전국에서 200개 중에서 이제 서너 개 정도가 위기이다 해가지고 뭐 공무원 월급도 좀 적게 주고 뭐 이렇게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지금 재정 위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태생할 수 있는 안양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국고를 가져오는 방법 하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자치단체장에게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또 플로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내기를 하시죠. 혹시 최 박사님? 지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기 학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뭐 신규 사업 같은 거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지 일단 세금이 거쳐야 되거든요.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 시장님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지방자치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걸 그 관리로 하기는 조금 김성규 박사님하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민간의 위탁을 많이 줘가지고 민간을 참여시키니까 이걸 개인한테 이런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비정규직으로 하면은 계속 세금이 늘어나는데 아예 이것을 민간의 민영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뭐 유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민영화하듯이 남구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민간에 민영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자산 자체가 현재적으로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그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 위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부분들이 좀 더 그 민간의 창의성 이런 게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 쪽은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민간 이양한 민과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민에다 이렇게 봉사처럼 맡긴다. 이건 절대 안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가지고 민간 위탁 운영권만 이렇게 지금 현재 하지만 민간에 위탁해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후원자가 그만큼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쪽에서는 정말 사업하기 힘들거든요. 중복 사업도 물론 있으니까 그거를 배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지에서는 정말 그걸 잘못 건드리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복지는 항상 제가 복지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유치원을 준공영화하고 있고 사립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교사 인건비를 전혀 거의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자금으로 국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산은 사유고 운영은 공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그 소유는 공공자산으로 하고 공공이 가지고 운영을 민간에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그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들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뭐 고민은 해보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사립학교처럼 이런 실질적으로 공공의 부분들이 민간의 덕에 붙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한번 저기 보면 발표한 것 중에 9페이지에 남양주시 그 희망케어 복지 시스템 사실
참 이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시민을 돕는 실질적인 이런 그 참 시민 참여도 적힌 사례인데 이런 사례 빼고는 저희가 주민이 참여를 하라고 어떻게 참여합니까?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단체 지금 뭐 시민 참여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본기도 지방자치가 우리가 된 지가.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시민단체 얘기를 했던 것은 그래도 마지막 번호가 시민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뭐 이게 시의 용역하고 뭐 나름대로 뭐 이 행사 이벤트 위주의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한번 그 시민들 참여를 보더니 나름대로 그 중간자 역할에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세미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동결을 해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시민단체들하고 그런 걸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필요가 같고요. 정말 이 남양주시 같은 이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시민 참여하는 거지. 뭐 돈을 주면서 그 시민들 참여해서 해도 안 합니다. 참여할 방법도 모르고 참여할 통로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안양에 와서 시민단체를 왔던 것은 그냥 뭐 용역이나 따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만 시민단체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청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우리 안양시도 보면 시청이 너무 그 시민과 거리가 뭐 멀어요. 그래가지고 시청 들어가는데 그 잔디밭 걸어서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통 그 지하철을 이렇게 시민들이 그 편히 그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보면 동안구청 쪽인데 위치도 지금 그 위치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의회하고 떨어져 있고 그 시청의 동로에 가도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그 시장들한테 제안도 하고 거기를 좀 이렇게 그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소 할 수 있고 거행도 할 수 있고 차라리 시청을 그쪽으로 옮겨서 시장이 날마다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데 시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우리 그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 동에서 위원장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하고 해놔도 시민들 참여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까요? 예. 제 어떤 이야기가 마지막에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질문이 된다면 답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제목이 시민 참여와 관련된 그런 토론회고 또 이제 그 새 집중용문구원이 다양한 어떤 그 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작은 시민 참여로 이렇게 주제를 달았지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도시의 개발적인 그런 부분에 저는 그걸 광의적인 부분으로 생각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시민 참여 부분은 어떤 협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양시의 어떤 그 도시발전 어떤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일단은 기본무기를 세웠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기구 세 가지가 아마 지금 운영되시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옛날에 그 최대호 시장이 됐을 때도 그런 이야기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은 그 일단은 그 새로운 리더들은 일단은 그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름을 알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안양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살면서 그 안양의 진영에도 그런 이야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그 수도권에서 참 강남이나 또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기 좋고 또 이런 교통 인프라, 철도, 고속도로 뭐 모든 부분에서 참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 아까도 그 많은 걸 이제 수익이 개발비를 통해서 일단 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계획 없이 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건 다 누구의 잘못이라면 그 이후로 그 리더들 잘못을 시장 잘못이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실태에서 그럼 계속 바라만 봐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리더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서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어떤 그 환경과 그런 그 자연 어떤 여건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지금 세계적인 그 가장 그 유럽이나 그런 그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굴뚝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굴뚝 없는 그런 사람이 가장 우리 후세까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좋은 환경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산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리더들은 그런 시각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안양은 이미 이제 개발이었다는 그 여분의 땅도 보다 보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안양의 100년, 200년을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시민 참여 이제 민주주의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저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최정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민간이 어떤 복지 부분을 주도해서 하기는 정말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려면은 관도 필요해요. 또 민도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 민 중에서 뭐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현재 기업의 참여가 되게 비싼 생각을 해요. 기업의 참여. 항상 기업은 뒷전에 있어요. 항상 보니까요.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 논리 속에서 늘 기업은 수익만 찾아갔어요. 늘 과실만 찾아갔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그 자기들이 그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내어줘서 사용토록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대로 이렇게 해서 뭐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렇게 그 시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과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만이 정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업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시다시피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력이 별로 없고 근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일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우리 이제 계신 분, 여기 앞에 이렇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 질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라는 그런 한번 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성균 박사님,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 그 문의는 사실 지방의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요즘 갑자기 고유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제3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때 이제 핵심이 시민하고 관하고 기업이 참여해서 지방 의제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게 2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건 없었어요. 당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CSR이라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헌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것을 전략적 파트너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CSR을 진행하는데 자기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닥 뭐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그 몇몇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잘 쓰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기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견인해내고 그래서
그 기금들을 그냥 A라는 기업이 이렇게 써라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요즘 뭐 사회공헌 기금 이런 것을 기업과 시민과 민이 좀 만나서 그 기금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찾아가서 쓰게 하는 프레임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이 사회공헌 기금에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요번에 지방정부가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 경기도 단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CSR을 활용한 이런 프레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음도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우리 발제하신 이정희 박사님이 답변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답변을 우리 김정인 교수님 이제 제가 발제는 했지만 사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거든. 저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생각하다가 관점을 이제 지방정부로 돌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용어라도 이제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수정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세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 모시고 만에 혹시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가게 된다면 많은 자문을 드리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러니까 5기 정부가 계속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도 시민 참여의 부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6기에 대한 불만 자체도 시민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양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자원에 비해서 사람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자원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시의 사람들을 지혜를 어떻게 모아내느냐, 이 사람이 성장 동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성균 박사님의 얘기나 우리 이정국 박사님의 발제한 내용 중에서 협동종합도시 멤버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장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활성화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양이 지금 현재는 많이 뒷걸음치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을 하려면 협동조합,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잘함으로써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 대통령으로서 등장함으로써 갑자기 천지가 개벽되고 위기에서 기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안양 역시
이렇게 그 성장의 탄력을 잃어버린 위기가 바뀌는 방법은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자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선 5기의 실패, 그 다음에 6기의 지금 현재 지지도가 낮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최근에 자한당의 거의 지금 현재 땅바닥 기고 있는 부분들은 민주주의가 성장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민주주의를 잘 해야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는 민주 리더십을 갖춘 분이 안양시장이 됐을 때 안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가지지 않느냐. 그게 지역의 민주주의가 그냥 단순하니 어떤 그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점들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정욱 박사님이 평촌 GS 발전소 문제가 뭐냐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참여가 없는 시정을 했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정말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체계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하나만 이제 박성희 회장님의 아까 그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참신을 좋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이제 그 참여 그 용어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사유 환원할 수 있는 아까 뭐 CS 그 여러 가지 그 아마 용어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이 신도시는 개발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90년대 그 기금을 받아서 자립도가 90%라면은 정말 안양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자립도가 저는 높았다고 보거든요. 90%면. 그런데 이제 개발이 아닌 지금은 저는 에코 안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에코. 산도 다 있고, 예술공원에 물도 많고, 꽃수는 없네, 저수지. 꽃은 없는데, 없으면 그 저수지를 파설하고 이 에코 안양을 만들면 인구 60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울에 사신 분들이 저는 다 안양으로 이사 오지 않을까 그러면 60만이 아니라 100만 이거는 너무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작다 보니까 이제 뭐 100만이 오면 수용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정말 그 옛날에 공장지대에서 신도시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어떤 정책보다는 그게 정말 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에코 안양을 만들면 왜 안양이 안 옵니까? 안양이 자동적으로 오겠죠. 이사 오겠죠. 저는 그 아이디어 좋고요. 정말 그 시민과 그 행정, 그 기업이 좀 협력해서 강요가 아닌 기업 스스로 참여를 해서 이 기업의 이미지도 어떤 그 향상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그 환경과 지금 이제 개발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환경 아주 그 깨끗한 안양, 환경이 아주 그 훌륭한 도시. 그다음에 아까 그 복지가 그 남양주시 같이 그 사람이 사람을 위한 어떤 그 관변 위주의 그런 그 복지 정책이 아니고 그게 된다면 정말 이게 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특히 남양주시는 그 아까 바이오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뭐 텃밭,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유기농 그걸 우리 이서구 시장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안양은 안양 나름의 그 칼라를 가진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뭐 사람이 많이 들으면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뭐 이게 학술 저도 행정학을 이제 전공했지만 이게 주민 참여 이거 지금 나온 지 20년 이게 백날 이거 얘기한다 안 됩니다.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정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에코 안양 누가 에코 안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그 시민들이 좀 많이 그런 쪽에 제안을 하고 하면 정말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박성 회장님. 저는
정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장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 참여 민주주의 시민 참여제도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저거 GS 발전소 증설하다가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야 이게 시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느냐, 아까 우리 행정 합리주의를 가지고 하느냐, 시민 참여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마인드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굉장히 큰 결과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보니까 이제 저희 뭔 얘기냐면 그 증설 허가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안양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대면을 하잖아요. 진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GS파워는 이렇게 그 공사 스케줄이 있어요. 자기들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이 기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 공사 스케줄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 허가를 받아야 될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만 이 스케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거기에 딱 맞춰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반경 5km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어떤 편법을 적용을 해버렸냐면요. 그 GS파워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평안동 한계동만 가지고 놀라고 있어, 시에서. 평안동 한계동만. 그렇게 옆에 있는 귀인동, 보림동, 평청동은 알지도 못해.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시에서 반경 5km 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 의견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평안동 한계만 가지고 그 의견 수렴해서 평안동 주민대책위원회가 동의하니까 전체 의견이 동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찍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귀인동에서 10월 13일 날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귀인동의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15일 날 시장하고 면담을 하기로 공문으로 발송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5일인지 17일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이 허가를 내주게 했어. 근데 13일 날 허가를 내줘버렸거든. 왜 허가를 내줬냐? 평안동에서 한계동에서 동의를 하니까 아니 허가를 내줘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 시장의 마인드가 물론 시장의 마인드가 그 담당 직원의 마인드부터 출발하겠지만 법대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 절차를 안 거치고 한쪽만 달랑 행정 편의주의죠. 행정 편의주의, 행정 합리주의랄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람 평안동도 돈 받은 사람만 조용해요. 그 나머지는 또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민원으로 그래서 야, 이 행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 사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행정할 때 정말 많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듣느냐 그건 이제 더 연구해 보겠지만 아무튼 사람 중심이고 시민 중심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 코멘트가 아니고요. 사장님 말씀하신 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토론 주제의 연장 선사님이 있는데 사실 GS 발전이 있으면 평촌에 사시는 분들이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돈을 더 내는 건 사실이에요. 벌레요. 개인이 쓰는 에너지 비용에 비해서 GS를 통해서 만든 에너지 비용이 덜 내요. 그건 사회적으로 전 분명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평촌에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예, 그 이제 거기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민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 문제는 제가 만약에 시정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럼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밀국수의 5단계를 고민을 첫 번째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보 제공을 했느냐? 5개 동인데 하나밖에 안 했어. 그죠? 하나밖에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 정도 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문제 없을 것 같아. 라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정보 제공했으면 이 사람들 이야기를 만드는 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문장을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설문조사를 했느냐? 70%만 넘으면 돼. 지금 근데 나머지 그러면은 소수자 30%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게 1000명이면 1000명의 얘기를 다 듣는, 서울시에서 몇만 명 모아놓고 토론하는 데 봐요. 그게 이제 원탁회의나 집중검토회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참여자의 모든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자리예요. 이게. 그걸 했느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게 나오겠죠. 그럼 단순히 저게 에너지 발전소 증설 허가에 관련된 문제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에너지 발전소 증설 허가에 관한 문제냐? 아니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안양이라는 상태에서 우리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까지도 이 박사님은 저는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럼 너희들이 뒤에다 민주주의 붙여가지고 에너지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가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공론장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서 결론은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붙인 이름이 에너지 민주주의였거든요. 근데 에너지 민주주의하고 GS 발전소하고 별거일 것 같지만 그 구조나 프레임을 보면 결국은 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작게는 저거를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는 안양시가 향후에 지속가능하게 모색해야 될 에너지 문제나 정책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톡크게 한번 저는 과감하게 문제 제기하고 제안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연구소의 그 세 번째 토론에서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정도 규모에서 세미나를 한 5번 정도 하면 틀이 잡히지 않을까, 연구소의 기본 틀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적절하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 실질적인 토론과 실질적인 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적죠. 기사 써주시면.